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전문 기자 이은선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희서 배우님 모시고 오늘 아사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일단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희서입니다. 미세먼지를 뚫고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윤성 기자님과 오늘 재밌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어떠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들으면 어려웠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아사코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 개봉을 했고,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선을 보일 때, 그리고 칸국제영화제에 출품됐을 때 이 영화는 아사코 1&2라는 기묘한 제목으로 출품이 됐던 작품입니다. 일본어 원제는 또 좀 달라요, 그쵸? 네. 일본어 원제는 네테모 사멘대로, 그러니까 뭐 한국어라면 자나깨나 뭐 언제나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될 텐데, 토모카 시바사키라는 작가가 쓴 동명의 원작 소설이고요. 제가 이걸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을 좀 찾아서 평들을 읽어보니까 일상생활에 아주 사소한 묘사들이 있는 책이고, 그 안에 조금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사건들의 갑작스러운 전개가 공존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영화의 결이랑 조금 비슷한 감상인 것 같은데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각본을 통해서 시간대를 조금 조정을 하기는 했어요. 영화에 담긴 사건을 역으로 좀 추적을 해보면 처음에 바쿠가 등장했던 게 뭐 한 2008년 정도가 될 것 같고, 2년 반이 지나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또 시간이 흘러서 2016년 정도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로 추적이 되죠. 그리고 근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에서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심어두는 것이 이 각색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감독의 핵심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차차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좀 어떻게 남아있어요? 네. 많이 어려우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 좀 이렇게 멜로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봤거든요. 근데 한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하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 해서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허를 찌르는 장면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인공이 행동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장면도 많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멜로 영화라고 제가 선입견을 갖고 봤던 제 자신이 약간 조금 이런 태도로 영화를 감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사코 1&2라는 제목을 좀 떠올리게 된 게 이제 뭐 나중에 또 이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에 이제 아사코가 사진전에 가서 보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그 사진전에서 보는 사진이 쌍둥이 사진이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떠올려 보니 뭔가 이게 아사코의 두 개의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또 원제인 아사코 1&2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쿠를 좋아해서 그를 따라가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향을 찾는 아사코의 자아가 있고, 또 일상적인 사랑을 하면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정착을 하는 그런 아사코의 자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멜로 영화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 자신을 좀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대로도 중요한 키워드는 아사코의 1&2, 도대체 이 1&2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영화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방금 얘기하신 그 1&2라는 의미에 조금 더 첨언하실 내용이 있어요?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셨어요? 이거는 그냥 저의 약간 과대 해몽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1&2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같이 그때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타이틀이 뭐 숫자 1, 2가 아니라 그 로마 숫자라고 그러죠. 1과 이제 작대기 2개 있는 2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작대기 2개의 2가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한 명인데 그 안에 표면적인 나의 모습이 있고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흥미로운 것은 그런데 상대 배역은 또 다르잖아요. 상대 배역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연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할수록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네. 이 제목 때문에라도 우리는 자꾸 아사코 1번과 아사코 2번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은연중에 하게 되죠. 이 영화를 볼 때. 크게 뭐 구획을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바쿠와 처음 만날 때가 아사코 1, 뭐 료에이와 만날 때는 아사코 2, 뭐 이런 식으로 거칠게 구분을 한다면 레스토랑에서 손에 이끌려 나가버리는 아사코는 그럼 뭐야? 다시 아사코 1로 돌아가는 건가? 뭐 이런 느낌들이 들죠. 그리고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료에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장면에선 다시 아사코 2인가? 뭐 이런 해석들도 가능할 거고요. 근데 최희사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가 둘이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얼굴이 같고 뭐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남자들에게 넘버링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사코에게 1과 2가 붙었을까? 이게 이제 이 영화를 관통하는 좀 커다란 질문 중에 하나죠. 약간 이거는 설명이 길어질 텐데 빨리 할게요. 보통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해설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막 영화를 보셨고 각자의 감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 장면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이 영화는 이런 어떤 밑작업이 되지 않으면 이야기를 발전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 그 해석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 고토시게오의 사진전을 이 주인공들이 보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의 사진전의 이름은 자아타자들이죠. 셀프 앤 아덜즈라는 제목의 사진전인데 물론 이 영화만을 위해 만들어진 사진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영화의 그 중요한 키워드로서 관통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전시랑 사진이 매개가 되죠. 그래서 아사코는 바쿠도 만나고 료에이와의 만남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만남을 그 사진전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사코라는 캐릭터가 바쿠나 료에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사들은 있지만 본인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둘과 관련된 것 이외의 말들을 별로 하지 않는 캐릭터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황이 별로 반응하는 캐릭터도 아닌 것 같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아사코의 캐릭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저 캐릭터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자아를 가진 캐릭터인지, 어떤 역사를 가진 캐릭터인지를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자아를 찾아가는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타자로 존재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타자로서 아사코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파악하는 대로, 인식하는 대로 아사코에게 넘버링을 하는 작업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왜냐? 이 영화의 제목이 아사코 1 and 2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극 중에서 아사코가 했던 행동이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사코가 바쿠에게 굉장히 집착을 하죠. 어떤 면에서는 바쿠라는 이름 또 그 외모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바쿠의 외모와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죠.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바쿠라는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의 얼굴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아사코가 바쿠를 후반부에 다시 만나죠. 그러면서 그 바쿠의 부모님이 사는 홋카이도로 아마도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전개가 펼쳐지는데 갑자기 돌연 자버리죠. 참 속도 좋아요. 그러다가 잠에서 깨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쿠는 류에이가 아니야. 당연하죠. 아니면 난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 당연하죠.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시간이 긴 꿈 같고 나는 뭐 성장도 한 것 같아.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변한 게 없어.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전의 아사코, 이 고속도로를 달리기 전의 아사코는 진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그 장면을 계기로 바쿠에게 자신이 철저하게 타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아를 찾고 료에이에게 돌아가는 여정이죠. 왜 갑자기 정체성 얘기를 하느냐? 이 영화는 사실 정체성에 대한 힌트를 에피소드로 계속 주고 있어요. 되게 뜬금없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셨을 때 다시 한번 그 에피소드를 되짚어 볼까요? 료에이의 회사 상황이 기억나세요? 회사에서 혼나죠. 료에이가 이름을 바꾸려고 했다가
류이가 회사 이름을 변경하는 걸로 한 소리를 듣는 그 에피소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서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동료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름을 바꾸는 건 정체성의 문제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관객의 머릿속엔 그럼 당연히 그 말이 남아요. 아, 이름을 바꾸면 정체성이 바뀌는 거구나. 이름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아사코 1&2를 관객 여러분도 모르게 기억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아사코의 친구 하루요가 다시 등장을 해요. 이 여자는 혼란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일단 뿌띠 성형을 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남자와 결혼해서 성을 바꿨어요. 즉 이름이 바뀌었죠. 그럼 이 사람의 정체성이 바뀔까요? 아닌 것 같죠. 일본으로 돌아왔어도 그의 정체성 자체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 두 에피소드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존재를 파악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은 이런 거야. 근데 어떤 장면은 보면 아닌 것 같아. 난 이 사람을 잘 알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난 타자일 뿐이야. 이런 혼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이게 똑같이 우리가 아사코를 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아사코가 계속 겪어가는 일들, 아사코가 느껴가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아사코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방식, 그러니까 타인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을 이 제목을 통해 하고 있는 거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주 긴 설명이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해설일 뿐이고요. 아까 최희서 배우님과 밖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감독 인터뷰를 우리가 찾아봐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모호한 대답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감독의 워딩들 중에 꼭 설명드리고 싶은 어떤 것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참고로 오늘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호한 답변만을 했기 때문이에요. 최희서 배우님 역할이 오늘 아주 큽니다. 아니요, 지금 너무 훌륭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바쿠와 료헤이가 사실은 1&2인데 저희는 그 1&2를 아사코의 시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1&2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아사코의 1&2 탄생기와 같다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야기 듣고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네. 그래서 자아란 무엇인가, 뭐 타자란 무엇인가,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뭐 타자의 눈에 비친 타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영화의 결을 따라가면 좀 전혀 다른 맥락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처음에 아사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간 기계적인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계적인 연기가 필요한 역할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소들 때문에. 네. 근데 그 아사코를 연기한 그 카라테리카의 연기가 어떻게 보였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이 연기는 기술적으로 빼어난 연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배우가 이런 표정과 이런 말투를 연기했기 때문에 좀 그게 생기는 효과들 같은 건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포장되지 않은 연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도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아사코라는 캐릭터에 맞는 게 저는 아사코가 계산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는 거의 뭐 영화를 한 20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약간 그녀의 어떤 의지가 잘 안 보였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대신 그렇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점점 형성되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의지대로 산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었으나 그런 면에서 그 주어진 상황들과 친구들 그리고 바쿠 료헤이와의 대화에서 되게 순수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는 한 중반 정도 지나가니까 굉장히 저 캐릭터 연기하기 어려운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는 연기를 하는 것과 알고 있는데 모르는 연기를 하는 거는 후자가 훨씬 저는 그냥 배우로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아사코 같은 경우는 항상 조금 후자의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저는 좀
많이 제가 하게 됐으면 도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저는 궁금하면 감독님한테 무조건 물어봐야 되고 약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한 다음에 연기를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인데 왠지 그런 현장이 아니었을 것 같은 거죠. 이렇게 별로 자세한 디렉션을 안 주셨을 것 같고 그 상황에 그냥 처해 있는 그 배우의 모습을 그대로 담으셨을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작업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정답 제대로 보셨어요. 뭐 배우들에게 디렉션을 안 준대. 주진 않았고요. 아. 이 감독이 이전작이 해피아워라는 작품이 있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무슨 영화가 러닝타임 5시간이 넘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해피아워 5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에 비해서 이 영화는 정말 거의 뭐 너무 짧게 단편처럼 찍었다고 할 수 있는 길이로 이 영화를 찍은 건데 그 영화에서는 비전문 배우들이 등장을 해요. 4명의 여성이 등장을 하고요. 리딩을 계속 시킨대요. 이 감독이. 리딩을 계속 시키고 리딩을 하다 보면 뉘앙스가 없어지잖아요. 높낮이도 없어지고 뭘 표현하고 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롤을 돌린다는 거예요. 계속 리딩을 해서 뉘앙스를 없앤 다음에 지금 뭐 저렇게 영화를 찍냐라는 표정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없는 굉장히 플랫한 읽기가 가능하면 촬영을 하고 테이크는 항상 최소한으로 배우한테 들어가는 계산할 수 있는 정신을 쏙 빼버리고 난 다음에 그렇죠. 촬영을 한다는 네, 굉장히 건조한 상태로 촬영을 하고 최소한의 테이크로 찍는 이유는 더 많은 테이크가 축적이 될수록 놀랄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정말 아사코 캐릭터를 최희서 배우에게 연기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 하면 이 감독에게 뭘 제일 물어보고 싶으세요? 아사코의 캐릭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제가 또 이거를 물어본다면 약간 뭐랄까 제가 더 계산하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해서 이 장면에서 아사코 왜 이렇게 행동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감독님이 이렇게 느껴서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이렇게 느껴서야 라는 대답을 연기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원하시는 감독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할 거면 아예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저는 배우가 아니지만 그냥 관객으로서 너무 물어보고 싶었던 건 아사코가 바쿠랑 같이 나가잖아요, 레스토랑에서. 도대체 그 이후에 30분 동안 아사코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를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전혀 설명이 안 되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캐치를 못하신 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드러내지 않아요, 그걸. 그리고 그거는 의도된 연출입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게 연출한 건데 책에도 똑같이 그런 대목이 있대요. 근데 책을 읽어도 이 아사코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감이 오지를 않더랍니다, 이 감독이. 그래서 하지만 자기는 읽으면서 아사코의 동기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대요. 어떤 마음인지 책에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영화에서 똑같이 그걸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사코 행동만 보여주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동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장면을 보고 느끼는 각자의 감상은 모두 정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희서 배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 마음 안에서 대체 어떤 작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셨는지.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또 약간의 어떤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던 게 잠을 자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몽롱할 수도 있지만 약간 서서히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딱 차가 멈췄을 때 사실은 료헤이와 함께 그 지진 피해에 이제 그 피난민분들 그분들을 도왔던 그 지역 센다이 근처에 이제 멈춘 것도 조금은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료헤이가 아니라 바쿠이고 그래서 더더욱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꼈을 것 같은데 일어났을 때 왜 바쿠가 그러잖아요. 굉장히 높은 그 방파제라고 하나요? 그 방파제 같은 게 있어서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했을 때 약간 그때 조금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이 사람과 충동적으로 예전에 어떤 이상향을 쫓듯이 이 사람과 도피를 했는데 막상 눈을 떠보고 나니 뭐 홋카이도도 아니고
예전에 자기가 현실적으로 자주 오던 센다이에다가 바다이긴 한데 바다가 보이지 않고 뭔가 길이 턱 막힌 느낌이죠. 그래서 그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현실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쿠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혼자서 바다를 보러 올라가는 그 장면과 바다를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새로운 아사코로 태어나듯이 결심을 하고 료에를 위해서 료에를 찾아가는 이제 후반의 아사코로 탄생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퀀스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이해가 100% 되진 않지만 어렴풋이 이런 마음이겠거니, 그리고 바다를 보고 싶은 그 마음도 조금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30분 남짓한 러닝타임 동안에 아사코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되듯이 그 전에 하나 더 가진 의문은 도대체 왜 사랑에 빠지는 거야? 뭘 했다고 갑자기 키스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사랑은 뭘로 표현이 되냐면 시선으로 표현이 돼요. 이 시선이라는 요소로 이 영화를 보시면 또 전혀 다른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쿠랑 아사코가 만나는 첫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전시회에서 둘이 만나죠. 전시회 장면에서는 두 사람이 한 번도 시선을 교환하지 않아요. 같은 그림을 보고 있거나 사진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아사코가 바쿠를 그냥 쫓아가죠. 등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교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교 위에서 드디어 시선이 교환이 되죠. 그때 쇼츠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이 본 저 사람이 한 번 보이고 저 사람이 본 이 사람이 한 번 보이고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폭죽이 터집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에 빠지죠. 근데 그 폭죽 장면도 그렇고 이후에 보면은 왜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너무 위험한데 들어 누워서 너무 좋아하면서 키스를 하는 되게 이상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하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런데 감독이 일상 안에 그렇게 되게 이상한 초현실주의가 들어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이게 대체 무슨 영향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감독의 영화적인 스승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에요. 이 감독은 이전작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영적인 존재, 뭐 일상과 판타지 같은 걸 경계를 굉장히 느슨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감독의 오피셜 답변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도 스승인 구로사와 기요시의 영향이 이 영화에 어느 정도 조금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시선의 교환, 뭐 초현실적인 장면들 이런 걸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시선이라는 요소가 왜 재밌냐면 아사코와 료헤이의 만남을 생각하면 이게 더 재미있는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사코 쪽에서 계속 시선을 회피하잖아요. 처음에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조건의 상황들인 거죠. 그때 아사코는 왜냐면 갑자기 떠난 바쿠라는 공포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마음은 끌리지만 그래서 몇 번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똑같이 고초시계의 사진전 앞에서는 얼굴을 만지고 눈을 마주치고 계단에서 또 만지다가 갑자기 또 돌연 키스를 해버리는 장면으로 가죠.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감독의 의도대로. 그래서 그 바쿠와 료헤이의 상황을 똑같이 배치한 거에 이 영화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아사코가 처하는 상황은 이전에 상대방이 경험했던 어떤 태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위치가 바뀌는 거죠. 바쿠가 아사코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아사코가 다시 바쿠를 거절하는 건 아사코가 료헤이를 한 번 피하지만 이후에 료헤이가 다시 아사코를 피하는 경험으로 계속 역전이 되잖아요. 이 경험들을 그 바쿠와 료헤이라는 인물의 배치로 계속해서 영화가 바꾸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문도 가능합니다. 바쿠와 료헤이는 동일 인물이 아닌가? 뭐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사코의 집으로 바쿠가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혼란이 시작되죠. 그럼 그 다음 장면에 들어온 료헤이는 누구야? 료헤이가 맞아? 바쿠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레스토랑 장면으로 이 모든 의문은 종식이 돼요. 두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지죠? 왜 두 사람으로 분리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시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두 사람, 닮은 사람,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뭐 고속도로, 아니면 실제 작품들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죠. 사진전이라든지 결국 공연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헨리크 입센의 드로리 같은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영화적인 모티브들이 등장을 해요. 이걸 서사나 주인공의 심리랑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또 되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텐데 최유서 배우님이 좀 재미있게 보신 모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거의 무슨 사바하급의 그 정말 깜짝 놀란 사바하급의 복선과 이제 모티브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지진이 처음에 났을 때 되게 놀랐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 또 사실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육교에서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이제 정말로 사랑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지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현실적인 일상에서 갑자기 불의에 닥치는 일이고 재해이고 자연의 일인데 뭔가 그런 일이 닥칠 때 사람들이 약간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던 사람들이 뭔가 갑자기 본 모습이 나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진이 닥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정말 어수선하게 피해 다니고 또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다들 그 지하철 끊겼어 하는 말을 다들 무시하잖아요. 근데 료헤이만 돌아서서 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료헤이라는 사람의 약간 진면모랄까? 저 사람은 저렇게 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순박하고 정직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과 또 바로 뒤에 길에 앉아있는 어떤 여성분한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되게 상냥하게 이야기를 거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퀀스가 굉장히 료헤이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시퀀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대진제를 겪고 난 다음에 둘이 서로의 본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도 저는 의미가 되게 크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지진도 지진이지만 마지막에 둘이 헤어졌다 다시 이제 아사코가 찾아갈 때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제 지진과 조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의로 닥치는 자연의 현상이랄까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다시금 본 모습을 마주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것도 사실 저도 이제 감독님 인터뷰를 좀 읽어서 힌트를 얻었던 것인데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라든지 연인이라든지 회사의 동료가 이제 일상적인 타자라고 하면은 불의에 닥친 타자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본인의 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 모티브를 100% 이해는 못한 것 같지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보고 나니 지진과 소나기가 그냥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생각했어요. 지진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 각자 다를 순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해요. 중요하지 않았으니 왜 감독이 각색에 넣겠습니까? 그것도 서사의 정중앙에 왜 이걸 넣었을까요? 중앙에 넣었다는 건 이전과 이후가 분리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진을 중심으로 뭔가를 의식적으로 그게 나누고 있는 뭔가의 시도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잠깐 이야기에서 빠져나와서 현실로 생각을 해보면 동일본 대지진 이전의 일본과 이후의 일본 혹은 이전의 일본인의 삶, 이후의 일본인의 삶으로 생각을 현실에서는 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거를 우리 기억을 하고 얘기를 이어가 보면요. 직접적으로 영화의 인물들이 그 도호쿠 지역의 재건 축제에 참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재건해가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주죠. 그게 서사에 동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서사 밖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사 밖에 실제하는 사건으로서의 지진이 기능을 계속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쿠와 떠나버린 아사코를 보면서 료헤이의 신뢰가 거의 뭐 와장창이 됐죠. 거의 뭐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깨진 상황이잖아요. 연인에 대한. 근데 그거를 일본 사회로 다시 치환을 해보면 믿음이란 게 모두 깨져버린 일본 사회의 이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지만 우린 안전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국제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라는 믿음이 깨져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그 깨진 걸 안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건 영화 속의 서사와 영화 밖의 서사가 계속해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현실을 인식을 하게 만들죠. 아까 류웨이와 바쿠가 분리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저의 그릇된 해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용기 있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게 그 현실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만드는 것도 이 두 역할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히가시대 마사히로는 엄청난 스타 배우잖아요. 이 배우가 1인 2역을 연기한단 말이에요, 영화 안에서.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같은 캐릭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레스토랑 장면에서 아니다, 두 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무의식 중에 뭘 생각하게 될까요? 이 배우가 두 명을 연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을 하게 되죠. 영화 밖으로 자꾸 튕기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외부의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두 명이다. 배우가 1인 2역을 하고 있다. 이건 뭘까요? 동일본 대지진의 로맨스다와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삶을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다와 똑같은 작용인 거죠. 계속해서 뭔가 현실 밖에 무언가를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지진이고 감독이 각색으로 집어넣은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건 크게 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일본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되는 거죠. 네, 난해한 해석인가요? 굉장히 낯설게 그 영화를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낯설게 보기 효과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또 재밌는 게 그 남자 주인공이 스타잖아요. 근데 그 거기서 바쿠가 스타가 되잖아요. 전 그것도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실제로 이 배우가 하고 있는 어떤 일련의 프로필이기도 네. 하죠. 모델 활동이나 이런 것들. 모델 활동을 했고 실제로 이 배우가 유명해진 이유가 모델 활동을 했고 아침 드라마 2개가 연타로 흥행을 했대요. 그래서 대스타가 됐대요. 근데 그 현실을 영화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영화를 보던 관객분들이 이거 영화를 보고 있는데 뭔가 다큐도 아니고 갑자기 현실 그러면서 저희가 시대 마사히로라는 배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되게 이 영화는 정말 영화적으로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설명해주신 파트가 정확해요. 남자 배우의 커리어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면서 영화 밖으로 튕겨나가는 경험을 이 영화가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영화가 또 조금 다르게 보이는 지점이 있죠.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어나가보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아사코와 료에이가 같은 걸 보잖아요. 엄청나게 불어난 흙탕물을 봅니다. 그런데 서로 딴 얘기를 해요.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엇갈린 감상이잖아요.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걸 보고 전혀 다른 걸 얘기하는 두 사람. 제가 이 장면은 사실 생각해도 뭔가 저의 감상보다 더 뭔가 깊은 감독님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다루지 못한 것 같고요. 저는 약간 그냥 일단 소나기가 내리고 마치 그들의 관계가 그야말로 더럽혀진 관계가 조금은 씻겨 내려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씻겨 내려간 더럽혀진 그런 흙탕물 같은 그들의 과거의 관계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나기는 일단 그쳤어. 그런데 강물은 불어나 있고 강물 속에 있던 물질들과 막 외부의 뭐 나무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더럽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의 그들의 두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둘의 그 지금의 심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아사코는 정말 약간 조금 더 성장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눈치가 없다 정말 이러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솔직해서 좋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 둘이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끝난다는 거는 조금 희망적인 결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최희서 배우님께서는 두 사람의 관계, 로맨스 안에서 해석을 해주셨으니 전 조금 다른 외부의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상황 자체가 좀 폭력적이잖아요. 연인에게 배신을 당했고
날씨는 엉망진창이고 이 집에서 둘이 뭐 잘 살아갈 것 같지도 않고 진짜 엉망진창의 상황인데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 아까 앞서서 드렸던 얘기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이건 일본 사회랑 똑같아요. 다 무너졌고 폭력적이고 뉴스 클립인가요? 뭐가 잠깐 느닷없이 나오기도 하죠. 뭐 갑자기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런 뉴스가 잠깐 등장하기도 하는 것처럼 외부 세계는 계속 폭력적이에요. 뭐 지진이라는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쿠의 느닷없는 등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로 인해서 사랑이라는 신뢰가 산산조각이 나기도 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지금은 이제 서로를 못 믿죠. 아사코는 믿을 수 있겠지만 류에이는 어떻게 믿겠어요? 절대로 믿지 못하겠죠. 근데 그대로 그냥 갈긴 갈 거예요. 이건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일본 상황과 똑같죠. 뭔가 믿지 못하고 신뢰도 깨졌어요.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단 가긴 가는 거죠. 신뢰가 와장창 깨진 상태로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선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마지막 장면에 두 사람의 시선이 어떤가요? 어긋납니다. 사랑이 깨진 거죠. 이 영화가 시선으로 사랑을 해설한다면 마지막 장면은 사랑이 와장창 깨진 결론입니다. 하지만 깨진 채로 그냥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는 해피엔딩 아닌 새드엔딩 아닌 굉장히 오묘한 결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각자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감독은 아니고 이 역할에 뭐 참여한 배우들도 아니지만 최희서 배우님 오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본인이 출연하지 않은 영화도 이토록 꼼꼼하게 해설을 준비하시는 분이니 아마 질문을 주셔도 배우님의 생각대로 충분히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배우님께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뭐 아니면 나는 이런 감상을 좀 나누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시간이 좀 늦어서 다들 좀 지치셨죠?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일본 상황 같은 걸로 해서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로맨스 영화라고만 생각하고 왔거든요. 다른 아무런 자료나 이런 게 없이. 근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로맨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라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살아남는 그런 생존 영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코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끝날 때로 보면 되게 정적이에요. 그림 같다고나 할까? 그렇다고 보면 아예 자아가 없는 사람이 자아를 찾았다가 다시 원래로 되돌아간 건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좋을까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최희서 배우님 반갑습니다. 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자아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아라는 게 되게 어떤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이 결심한 대로 행동을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퍼스널리티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보면 무색무취의 인간처럼 보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전환점이 있다면 꽤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바다를 바라보는 그 클로즈업 샷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거든요. 뭔가 그 정말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잠깐이지만 처음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지? 그야말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러다가 여기는 센다이고 여기는 바닷가고 나는 지금 료헤이한테 가야 돼 라는 그 일련의 어떤 그 과정이 저는 조금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예전에 그녀의 결정을 하는 장면들이나 그녀가 생각하는 장면들이 거의 클로즈업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효과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료에를 쳐다보거나 뭐 친구 마야를 바라보거나 하는 장면은 많았는데 혼자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고뇌하고 이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거의 모든 영화의 주인공들이 항상 적어도 한 장면은 고뇌하고 고민하고 다음 갈 길을 생각하는데 그런 장면이 전혀 결여돼 있는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그 바다를 바라보는 그 정면샷에서 저는 약간 이제부터 아사코가 진짜로 자기가 생각한 결심대로 움직이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때부터 정말로 엄청 뛰더라고요. 네. 저도 말씀하신 거에 동의해요. 왜냐면 그 바쿠가 거의 뭐 납치하다시피 뭐 어쨌든 자발적으로 탔지만 그 밤에 둘이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장면이 당연히 판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거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돈 빌리러 가는 걸 보면서 저게 꿈이 아니었구나라는 진짜 확신을 하게 됐거든요. 혼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돈 좀 빌려주세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어쨌든 자기 힘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실제로 겪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꿈이었다면 똑같은 아사코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으로 겪고 여정을 혼자서 오롯이 감내해낸 이후에 이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겠죠. 하지만 아까 잠깐 제가 얘기를 드린 대로 우리는 타자이기 때문에 이 아사코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아사코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냥 짐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짐작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영화의 의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변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 게 이 영화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영화를 제대로 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네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얘기를, 두 분 드셨네? 그러면 일단, 네, 가운데 좌석에 계신. 네. 저는 한 분 한 분씩 그냥 한 가지씩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은선 저널리스트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일본 원제가 자나 깨나라고 그러셨는데 그걸 굳이 직역해가지고 영어로 옮기지 않고 굳이 아사코 1&2라고 이렇게 옮긴 배경을 저널리스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계속 꿈과 현실에 대해서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본 원제는 자나 깨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걸 왜 영어로 아사코 1&2 이렇게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혜서 배우님께는 그 중간에 마야가 집에 처음 초대했을 때 길게 자신이 뭐 배우다 그리고 또 배우에 대한 평을 하는 그런 씬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그 영화상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했었는데 그걸 굳이 감독이 집어넣었던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사코 전체 영화 틀 안에서 꿈과 현실, 그게 또 자아와 타자, 그거를 아까 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게 어떤 역할을 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자아와 타자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사코에게 굳이 넘버링은 필요하지 않아요. 1&2란 넘버링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어디까지 아사코가 1번 아사코일까? 2번 아사코일까?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언제 갈리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제목을 통해 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쿠나 료이가 아닌 아사코를 계속해서 우리는 넘버링을 하게 이 제목 자체가 의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아를 찾아간 아사코를 타자화된 상태로 저 사람을 계속 분리시키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럴 거다.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이전에 아사코는 이런 생각을 했고 이후에 아사코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아사코의 이름 앞에 1&2가 붙었기 때문에 그 작업은 감독이 굉장히 의도된 것이라고 보고요. 이 아사코의 마음을 계속해서 파악하게 만들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는 과정을 관객에게 부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1&2라는 제목 때문에. 만약에 자나깨나라는 그 애매모호한 제목으로 개봉을 했다면 분명 이걸 꿈, 현실로 구분하려고 했을 거예요. 관객들은 당장 저였어도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아닌 뭔가 타자로 해석되는 관계 안에서의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작업이 영화에서는 필요했고 그 인물 안의 관계를 그리는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사코 1&2라는 제목이 붙었을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감독의 오피셜 발언이 아닙니다. 제 해석이에요. 네. 제가 배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우 역할을 하신 배우님을 되게 흥미롭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네 명이 같은 집에서 이제 마야의 연극
영상을 보고 토론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연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타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연극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앉아있는 관객분들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흡수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 주어진 대본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타자와 자아의 형성관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거의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연극을 본다, 관객석에 앉아서 연극을 본다, 누군가의 연기를 본다, 이런 거는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세자매인 것 같아요. 체홉의 세자매인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체홉의 세자매에서 이제 마샤 역할을 마야라는 배우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잖아요. 이거는 극중극이기 때문에 또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것에서 살짝 현실로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스크린 속에 있는 연극을 또 보고 있고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배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영화를 좀 초월하는 또 모티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던 장면인데,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은 이 마샤라는 캐릭터는 이제 모스크바를 되게 가고 싶어하는 시골의 이제 세 자매 중에 둘째거든요. 근데 모스크바로 가고 싶어서 이제 도시의 남자와 아마 사랑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도피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아사코의 행동의 복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연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연기가 계속 차단당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TV에서 그 말씀하신 체홉의 무언가 연기를 하고 있다가 자기가 꺼버리잖아요. 그 연기를 끝까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연극표를 주잖아요. 근데 그 연극은 결국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연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인물이 뭔가 연기를 하려고 하면 자꾸 뭔가로 차단하는 방식이 이 영화 안에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관객분 질문하시겠어요? 네. 일단 저 혼자서는 못할 생각들을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저한테는 이 영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 어려워요. 저는 부제, 저 서툰 사랑을 알려줄 이름에 되게 눈이 가는데, 부제라고 하나요? 네, 저게 계속 눈이 가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전 아사코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두 남자에 대해서. 근데 저 부제가 그런 아사코를 좀 보호해주는 역할로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감싸주는. 그래서 이 영화가 저희한테 그러니까 아사코란 인물을 통해서 이 영화가 관객한테 알려주는 서툰 사랑이 뭔지를 좀 다시 정리해서 듣고 싶습니다. 아 진짜 어렵다. 근데 일단 이 서툰 사랑을 알려줄 이름이라는 저것은 우리가 흔히 태그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스터에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한 줄로 정리한 문구고요. 저 문구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 서툰 사랑을 알려줄 이름이란 거는 한국에서 개봉을 하면서 수입사와 홍보사와 배급사의 논의 끝에 포스터로 저 영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한 줄의 문구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감독의 의도와는 어떤 면에서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설명하기 적절한 어떤 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붙인 라인이고요. 저는 저 서툰 사랑 알려줄 이름이라는 라인을 사실 지금 인식하게 됐는데 제가 정한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사코의 사랑은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몰랐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도 몰랐고, 그러니까 일단 시선에 맞추면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미성숙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선에 맞췄을 때 보이는 건 그 사람의 외모밖에 없어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사랑에 빠져버리죠. 대사로도 나오잖아요. 아사코는 뭐 하나 꽂히면 다른 건 보지도 않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그처럼 미성숙한 방식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했던 아사코가 일련의 어떤 상황들을 겪으면서 나를 먼저 찾은 이후에 자기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과정이 이 영화에 있죠. 로맨스의 서사로만 본다면. 그래서 일단 사랑, 누군가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찾아야 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은 지금 질문을 받고 보니 드네요. 네. 네. 좀 서툴긴 하죠, 솔직히. 네, 답변이 됐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네, 가운데 계신 관객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고양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진탄이라는 그 고양이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저널리스트님이나 배우님이나 그 고양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고양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네요. 이 영화의 나름 신스틸러임에도 불구하고. 아, 근데 진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인데 제가 사실 사전을 찾아볼 걸 그랬는데 저도 잘 모르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에요. 네. 그냥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없이 동물 이름을 그냥 어감 때문에 붙여주듯이 뭐 붙은 이름일까? 어쨌든 뭐 진탄이라는 이름이 붙은 고양이가 등장을 하는데 고양이에 대해서 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무책임한 답변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분모이기도 한데 이것을 나중에 료웨이가 버리지 않았는데 버렸다고 하고 찾아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랑에 대한 어떤 실험이죠. 너가 아끼는 것을 나에게 상처 준 만큼 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다시 찾아와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둘 사이를 이었던 신뢰를 찾아와 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대치가 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양이라는 존재는 뭐 두 사람이 사랑하는 애완동물의 존재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희자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는 또 오늘의 화두는 타자니까 저는 또 이게 고양이가 그들을 변함없이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 타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의 생각을 절대 알 수 없죠. 아사코만큼.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사랑스럽지만 그의 의중을 알 수 없어서 더더욱 신비로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사랑을 할 때나 신뢰가 깨져서 헤어질 뻔할 때나 뭐 거의 헤어지다시피 해서 다시 재회를 했을 때나 고양이가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 또한 큰 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뭐 일본에서도 고양이는 영물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의중을 알 수 없지만 고양이만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 약간 진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 그러고 보니 마지막에 고양이가 두 사람의 백을 바라보는 숏이 잠깐 등장하네요. 궁금하기도 하고, 아, 이거는 거의 90% 농담인데 그 캡틴 마블에도 고양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영화 안에서 고양이들의 위상과 어떤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고양이가 주인공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본에는 또 고양이를 중심으로 놓는 서사가 실제로 많기도 하고요. 네. 오늘 사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짧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그래도 끝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렇게 평일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개봉하면 큰 스크린에서 한 번 더 보고 싶거든요. 이런 독특한 멜로 영화가 있다라고 주변 분들께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한 번 재관람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해석으로 많은 의미가 남는 영화이길 바라고요. 최희사 배우님의 말처럼 개봉을 하고 좋으셨다면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